예, 제2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그 사례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영상 잘 보셨죠? 앞으로 이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도울 것인지 같이 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어떤 사회복지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회복지사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러한 그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례관리의 개념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와 특성, 목적, 또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는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매니지먼트다. 예, 그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대인 서비스 전달 방식이고요. 아직도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실은 어떤 그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 가장 미시적으로 어떤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있기 때문에 생리적인 어떤 욕구가 굉장히 충족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죠. 그러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교라든지 상대적 박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범주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또 시대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 군마처럼 사회관리도 실은 시대에 따라서 어느 범주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나의 개념이 부족하다. 이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사례 정의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례 관리는 처음에 197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등장한 이후에 영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소개되면서 다양한 용어로 불리게 되었다. 사회복지가 초창기 때 케이스워크, 또 그룹워크, 지역사회 복지론, 3대 방법론으로 전문화돼서 실시가 되다가 전문성이 향상이 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 지식과 영역은 확대됐는데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죠.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어떤 서비스가 아니고 전문가 중심적 서비스다. 이것이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비판이었습니다. 1970년대. 그러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오든지 개인적이든 집단이든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원하는 대로 주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 복지론 이 세 가지 것을 다 알고 있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게 주자 하는 이 통합방법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러한 등장하게 되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가 발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속적인 방법.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회복지가 발전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사회복지 자원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사회복지 기관들이 아는 데가 몇 군데가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을 검색해 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조차도 모르는 사회복지 자원들을 클라이언트가 그걸 알아서 찾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욕구나 욕구에 따른 자원을 잘 연결해주고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관리를 하면서 너무 중복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좋은 것도 중복해서 주면은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중복 더 필요한 사람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등등등 그러면서 이 통합적이면서 지속적이면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떤 빠른 시일에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례 관리가 케이스 매니지먼트로 불리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로 불리다가 현재는 케어 매니지먼트다. 케어 매니지먼트다. 이런 용어를 쓰게. 그래서 이제 케이스 케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인 소셜 워크 프랙티스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사례 관리가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2000년대 개허 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케어 매니지먼트로 변경하고 사용돼요. 개허 보험이라는 게 현재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케어별 어떤 잘 케어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즉 국가가 책임을 져서 어떤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는 또 사회보험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독일은 1989년도에 실시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좀 더 일찍 됐고요. 우리나라는 그 뒤에 조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케어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례 관리가 비교적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용어의 정의에 대한 상당한 혼란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례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재가동센터라든지 지역 또는 상담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라든지 가면요 대부분 사업들이 사례 관리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와 관련된 정의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게 제시됐는데요. 웨일과 칼스는 사례 관리란 클라이언트가 지지적, 효과적, 효율적 및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비스망 내의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사례 관리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네트워크에서 연계해가지고 서비스 기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웨일과 칼은 하고 있는 거죠. 막스 레이는 1989년도에 사례 관리라는 것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례 관리자 또는 사례 관리팀이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망과 클라이언트의 기능과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고안된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주석을 한번 보면, 여기서 예,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요 심리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들 또는 주택 또 문화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부분만 충족돼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됐으면 됐는데 요즘에 문화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여가 또는 어떤 종교적인 거,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망 이것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이 문제를 찾고
쉽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조정해주고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기능과 복지를 최대화하기에 고안된 조직하고 조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조직한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그 시설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이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조정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클라이언트 욕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욕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 이 그 사례 관리다 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프랭클과 조엘맨은 사례 관리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적 자원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을 통하여 그들을 돕는 방법이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을 조장하거나 촉진하는 체계적 문제 해결 과정이다. 체계적 문제 해결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은 요즘에는 사례관리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원이 되는 자원과의 상호작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간과 기계, 또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하겠다. 요즘들요, 어르신들이 힘들어하고 사회생활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은요, 제가 봐서는 자녀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있지만요, 현대에 가지고 있는 문명의 어떤 이기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은행 같은 경우 보면요, 요즘에 대면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그 AI 어떤 그 기계를 AI들과 잘 이렇게 접촉해야 되는데 크게 힘들거든요, 어르신들이요. 그래서 앞으로 사례 관리는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인공지능의 기계들과 인간 간의 잘 어떤 그 화해란 말이 참 여기에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간과 인간과 그다음에 어떤 AI 간의 이 관계를 잘 해서 소통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측면이 될 수 있다. AI 속에 또 유튜브 하나 저는 AI라고 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능이 있어요. 이런 또 핸드폰 마찬가지거든요. 핸드폰 속에 깔아 있는 여러 가지 앱들 다 AI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가다가 보면은요, 핸드폰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응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변의 기기들 보세요. AI가 안 들어지는 것이 AI라고 그래가지고 노봇처럼 생긴 어떤 것만 AI다 아니에요.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AI라는 비대면성 AI라는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돕는 그러한 어떤 사례 관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는요, 어떤 그 개인도 클라이언트인 그 어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소년 가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계의 환경, AI 환경도 이제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이런 것들, 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신문 지상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시민 기자 어떤 과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실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핸드폰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특별한 것이 있다,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도 개설해서 새로운 사례 관리의 개념을 저는 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과 상호작용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네, 뭐가 잘 됐네요. 먼 소리가 났는데.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드사이드와 맥클레임은 사례관리라는 것은 접수와 종결까지의 서비스 전달 과정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전달하는 방식이다. 조정한다. 예, 예. 부족한 것은 좀 보완하고 또 너무 많은 것은 좀 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소셜 리소스, 사회 자원 간의 네트워크나 이런 걸 잘 조정해 가지고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그래서 사례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장기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장기적인 욕구다. 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 장기적이거든요. 건강, 물질, 문화 이런 거거든요. 이러한 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 자원과의 연결과 점검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개별적,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대인 서비스 실천 방법이다. 연속적으로. 그 인간의 욕구라는 게 한 번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해서 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으로 우리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관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는 자, 전통적인 방법,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이 전통적인 방법, 케이스웍, 개별 사회사업이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는 사회사업, 또 집단 사회사업이다. 이것은 그룹으로는 집단 사회사업, 또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복지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 때 배웠죠.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또는 커뮤니티 소셜 웰페어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왜 쓰는 이유인 것인지 아시겠죠? 지역사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조직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바탕으로 그것이 뭐냐면 통합이 됐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개발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방법론이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한 어떤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특징들을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살펴보시면, 자,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사례관리의 주요 대상자들은요. 아주 복잡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사례관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사례관리로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건데요. 아주 보는 순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 충족이라든지 문제 해결 및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제 해결 및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일회성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학생이면 학생의 학생으로서요. 또는 직장이다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또는 어떤 가정 안에서는 각자 맡아진 역할들 있잖아요. 그러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는 이런 것들이 자립해서 나갈수까지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을 실시한다. 그래서 잘 주고 있는지 그냥 서비스를 한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잘 주고 있는지 이 점검, 늘 모니터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는 어떤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잘 어떤 죽어 있는지 잘 점검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조직화하고 더 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매니저의 역할, 예, 사회복지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비공식적, 공식적 지원 체계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개발, 확보, 동원, 활용에 주안점을 줘야 된다. 개발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누구인지를 잘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로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어디 있는지, 없다고 그러면 그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확보하고 그것을 잘 동원해서 서비스를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사정, 점검, 평가를 위해 경계 범주적 접근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 좀 말이 좀 어렵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걸 잘 활용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잘 주어진지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부분별로 부분별로 어떤 영역들을 보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예,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면요. 자, 경계 접근적 범주다. 바운더리 스패닝 어프로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류하기 위해서는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위해서 사례 관리자 자신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시설 및 조직의 경거를 넘어 활동하는 것이다. 예. 경계 범주 접근다. 경계 범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자기의 어떤 범주 안에서 쟀는데요. 이제는 다른 기관, 시설 및 조직의 경계를 넘어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관리 사회복지사는요, 지역사회 다른 사회복지 기관들, 자원이 될 수 있는 기관들과의 연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이것을 우리 기관에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뭔가 준다 이것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발굴이 되면요. 그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기관이 연계해서 준다. 이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네. 그전에는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간에는 내가 어떤 내 기관에서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 기관에서 서비스를 줄 수 없다고 그러면 내 기관에서 클라이언트로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내 기관에서 서비스 준다고 그러면 나의 클라이언트다. 우리의 클라이언트다고 하면서 다른 기관과 클라이언트를 공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천자의 제가 봐서는 기관 중심적인 사고인 거죠.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중요한 거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병원과 사회복지관이 협력하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와 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하고 클라이언트 욕구와 삶의 질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종교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이 또 클라이언트의 어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는 철저하게 클라이언트 중심적 사고 주는 거죠. 예. 기관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경계 범주 적금적인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를 정말 저는 사랑해요. 왜? 철저하게 클라이언트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정말로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가는 곳에서는요, 철저하게 사회복지사가 남으면 안 돼요. 오로지 클라이언트만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하는 사업에서는요, 사회복지 흔적이 남아있질 않아야 돼요. 오로지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를 주는 기관의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의 지속성이 남아야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걸어간 길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시스템이 남아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남는 거 굉장히 쉽지는 않는 문제죠. 그러나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자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은
신앙인 서비스를 섬기는 사람이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남아있어야 된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남아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은 서비스의 대상이 섬김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사고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바로 그거다.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의 목적은 뭘까요? 한번 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요. 자, 한번 보면요. 자, 사례관리는 탈시설화의 탈시설하는 것은 이제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탈시설화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또 복합적이면서 장기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로 증장하게 되었다. 예. 클라이언트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관련됐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이 탈시설화, 예, 요즘에는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시설로 들어가야 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예, 중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공동체든요, 제가 봤을 때 학교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자꾸 사람들을 밀어내는 공동체, 뭔가 포용해서 그들을 안고 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제 저는 품안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품고 안고 보듬고 가자. 어떤 경우에든지 품고, 우리 사회가요 품고 안고 보듬고 가는 사회가 돼야 돼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허물을 칼로 내치는 순간 실은 그 칼날이 자기한테 돌아와요. 예. 공동체가 아프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족한 거 잘못이 있었을 때요, 냉철하고 냉엄하게 잘못을 물론 지적해서 고쳐야 되겠지만 그러한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품고 안고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에는요 지연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것도 쉬운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에서 잘 품안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죄송합니다. 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및 역기능의 예방보다는 욕구 충족의 서비스 제공에 더 중점을 두는 실천의 방법이다. 치료라든지 역기능을 예방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관련이 된다. 그래서 치료라든지 역기능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 사례 관리는요, 긍정적인 것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폭력적이다. 아주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폭력이라는 것 대신에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가정 안에서의 폭력 대신 원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가정 안에서의 행복한 삶, 뭔가 서로 간의 신뢰, 예. 어떻게 간에 서로 간에 신뢰로운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인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신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복한 어떤 삶을 하고 어떤 탄력성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긍정적인 욕구에 관심을 갖고 그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와 동시에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부 갈등, 자녀 문제, 부모 부양 문제, 사회 부적응, 이혼과 실직과 같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것을 줄이는 것을 긍정적인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강점 지향적 측면이 강하게 요즘에는 부각되고 있어요. 강점 지향적으로, 해결 중심적, 원하는 중심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사례 관리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 사례 관리는 장기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일반 사립기관에서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연속해서 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사회 클라이언트를 사회관리 사업에서의 이 네트워크, 어떤 사회복지, 아까 경계를 넘어선 네트워크들이 지속해서 어떻게 이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것인가, 이 지속성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례 관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특정한 어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어떤 어떤 피지컬한 측면, 어떤 건강에 관련된 거, 또 문화적인 측면, 또는 경제적인 측면, 주택과 같은 측면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복합적으로 사정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서비스의 연속성이란 서비스의 제공자나 제공기관이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의 중복이나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다. 연속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거 이런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전달의 비용 효과성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비용 효과성이라는 건 뭘까요? 사례 관리란 정신보건과 발달 장애 분야에서 탈시설화 운동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탈시설화는 인도주의와 비용 절감의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전공 교정복지인데요. 한 사람을 교도소에서 1년 동안 재사회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얼마든지 아세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사람의 그 사람을 교도소에서 교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양원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체계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들 거예요? 1급 정도의 저기 되면 한 130에서 150 정도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하면요. 3분의 1, 한 5분의 1로 줄어요. 네.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돼요. 또 그것이 꼭 경제적인 측면, 효용 보면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살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탈시설하는 것이 인도주의, 정말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 그러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비용 절감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설에서의 보는 클라이언트가 인간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도요, 실은 집단으로 생활한다는 거 클라이언트의 개개인의 어떤 욕구나 인간적인 대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유라든지 인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 보호를 요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권 존중, 정상화, 비용 절감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례 관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정상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로멀라이제이션이다.
자, 그럼 정상적인 사회라는 게 과연 어떤 사회일까? 정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를 갔는데요. 전부 다 어르신들만 있어요. 어떤 사회인데 어떤 데만 갔는데 전부 다 그 어린애만 있어요. 어떤 사회를 갔는데요. 전부 다 장애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입니까? 부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사회는요. 그 사회에 일정 부분의 장애인도 있고 일정 부분의 노인도 있고 일정 부분의 아동도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정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라든지 치매라든지 이것이 하나의 사회에서는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통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래서 이 사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전달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비용 효과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 기능. 사회적 기능. 사례 클라이언트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사회적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능,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의 기능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관리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 해결을 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킨다. 항상 초점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사회복지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클라이언트의 의존심을 키우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최대한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다음 볼게요. 야, 보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이론적 배경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생태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생태학적 이론은 성장하는 인간과 항상 변화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규명한 이론으로서 인간이 환경의 제요소들과 끊임없이 상호 교류를 하면서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그들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 적응 과정을 통하여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이론이다. 생태학 이론이 사례 관리와 관련되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생활 모형 접근 방법과 생태도.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례 관리에 이 생태도를 이걸 잘 활용을 하거든요. 생활 모형 접근 방법은 클라이언트와 환경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그들의 생활상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활 모형 접근은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체계와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사회 자원을 개발, 동원, 확보하는 데 있다. 생태도는 생태학 이론을 기반으로 사례관리 차원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이것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비공식 지원 체계와의 관계성을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고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식, 비공식 지원 체계를 확인하거나 활용하는 데 중요한 도구를 했다. 그래서 이 생태학 이론이 실은 이 우리 사례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태도를 그리기도는요. 공식적, 비공식적 지용 체계, 생태도를 그리는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와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 어떤 친구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 종교기관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지에는 어떤 학교, 그 다음에 다니고 있는 그 지역사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생활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와 어떤 상호 관계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관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좋은 관계 같은 경우는 강화를 시켜줘요. 이렇게. 그다음 나쁜 관계가 있다.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다. 이 관계는 다시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생태학 이론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체계 이론도 생태학 이론과 좀 비슷한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요. 체계라는 것은 부부들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단위들로 전체는 부분들의 집합 이상으로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해서 체계의 한 부분의 변화는 전체로서의 체계와 체계 내의 모든 부분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 일반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 관리에 활용되는 분야는 통합 사례복지 실천 방법이다. 그래서 통합사회복 실천 방법은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 원칙, 기술들을 제공하여 개인, 집단, 가족 집단의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욕구와 모든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일반 체계는 통합 사회복 실천 방법은 사례 관리에서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및 사회 자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는요 실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강점지향적인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항상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에서 꿈을 꾸게 만들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데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강점이 뭐냐, 이것을 찾아. 그래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병리나 문제보다는 강점과 자기결정을 강조해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두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점, 그래서 이 강점 이론 안수한 것이 또 권한 분의 일, 권한을 부여한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주는,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권한부여는 노인이나 요보아동,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소수민족과 같이 지역사회 이런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접근으로서 삶의 상황을 개선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능력을 증가하는 과정과 관련된 이론이다. 권한을 부여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한을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동기라든 능력, 기회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 도출시킴으로써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위해 적절한 권력을 획득하거나 자신의 삶에서 자율성을 얻는 것을 목표로 원조하는 방법이요. 개련된 힘을 증대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니다. 권한부의 이론은 사례과의 실전에서 무력감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좌절감이나 낙인의식이나 두려움, 자포자기 등 동기결여 등으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여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지금 현재 우리 그 사회복지의 사례 관리에서 중요하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관계망 이론이다. 예, 사회관계망 이론. 예, 이것도 중요한데요. 공유하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유사하거나 공유하는 기능, 지리적 또는 문화적인 관련성 등과 같은 어떤 공통적 유대에 의해서 연결된 개인이나 집단들에 관련된 일이다. 사회관계망 이론요, 사례관리에서 아주 유용해. 그래서 주로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을 형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관계망은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동료, 종교단체, 사회 자원봉사자, 자조집단,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 등에서 구성되며 토대되는 욕구와 정서이며 초점 영역은 상호 부조이다.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이게 이제 소셜 리소스라고 그러거든요. 사회 관계망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 관계망 이론은 사례 관리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공식적 지원 체계를 포함한 사회 자원을 개발, 확보하고 활용하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 네,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관리의 발달 이론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뭐고요?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사례관리의 내년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례관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사례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제 2강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걸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낀 점 A4 일모 이내로 작성하셔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미리 강의를 올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줌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 시간은 조금 더 사례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